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회 고졸 검정고시 국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와 이게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웠겠다,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됐겠다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형태 자체가 수능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고등국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어 공부를 또 하게 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쪽으로 제가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감사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합법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지문 보면서 바로 갈게요. 많이 편찮으셨죠? 자, 그러면 뭔가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겠죠.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원을 하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당신 아프죠? 라고 위로하면서 기원하는 상황.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2번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라고 하죠. 자, 조의를 표합니다. 상황이 누가 돌아가신 상황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제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자,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과하는 상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겠죠. 정답 간단하게 4번 확인하셨고요. 이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동의 경률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하기 어떤 한 방법인데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 있죠. 말만 잘하면, 그렇죠?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언어가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의 언어 활동은 어떤 타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구사할 때 조심히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동의 경률이라는 건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즉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일단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상대의 말을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한다고요. 제가 비록 나랑 좀 생각이 다르지만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분 아니면 주변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때 네 생각 틀렸어. 그게 아니고 막 이런 말을 아주 상투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원하는 건 해주고 싶지 않아. 그렇죠? 하지만 이야기를 똑같은 말을 하더라. 그래, 네 얘기도 맞을 수는 있는데 내 생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일치점을 극대화시킨다. 그럼 볼게요. 사례. 날씨가 덥지만 지금 산책 갈까? A가 지금 요청하는 건 덥지만 산책을 갈까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사람의 말에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찾아야 되니까 4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바로 보면 좋은 생각이야. 일치점.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일단 동의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은 더우니까 이따가 갈까? 이거 어때요? 굉장히 어떤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반감을 줄이게 되겠죠. 근데 위에 것들을 보시면 야, 혼자 가면 어때? 난 집에 가야 돼. 전혀 일치점을 찾아볼 수 없죠. 나는 갈 마음 없어. 난 별로야. 이렇게 되면 상대에게 반감을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최소화시키면서 극대화시킨 거 4번이라고 확인하셨어요. 자, 이런 말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3번으로 갑니다.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관용 표현이 뭔지 알아야 찾을 수가 있겠죠. 정답을. 관용 표현이 뭐였죠?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이라던가 아니면 관용적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2개 이상의 단어가 묶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의미로 재탄생하는 것을 관용 표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야, 나 네가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다? 자, 이때 우리가 목 빠지다가 진짜로 목을 뺀다라는 뜻이 아니죠. 간절히 너를 기다렸어 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2단어 이상이 합해져서 원래 의미를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로 탄생하는 것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번입니다. 관광객들이 태풍 때문에 발이 묶였다. 이거 보시면 태풍이 오면 발을 묶어둡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발이라는 단어와 묶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게 꼼짝달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디 관광객들이 여행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동을 못했다는 얘기겠죠. 네, 이거 관용적 표현 맞습니다.
동생은 시험을 잘 봐서 입이 귀에 걸렸다. 입이 귀에 이렇게 걸릴 수 있나요? 활짝 웃었다. 그런 의미. 자, 그럼 관용적 표현. 나는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손이 크다. 여기는 없는 것 같죠? 진짜로 나 빅핸드라고, 손이 크다고. 원래 이 손이 크다라는 요 표현은 여기서는 지금 사전적으로 사전에 나오는 원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전적. 자, 이거 전자 이렇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얘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면 원래 이게 관용적으로 활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죠? 아유, 진짜 내 동생은 손이 커서 용돈을 하루 만에 다 써 라고 했을 때 이게 이때는 손이 크다가 뭐죠? 씀씀이가 크다 이런 거죠. 이때는 관용적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는 진짜 빅핸드 이런 개념으로 사용된 사전적 의미예요. 또는 지시적 의미라고도 부르죠. 얘는 관용적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벌써 찾았고요. 나와 동생은 손발이 맞아. 자, 손발을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까? 마음이나 행동이 일치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용적 표현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문장을 찾아봐라.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만 다음 중 관용적 표현의 어떤 용례, 사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상황과 그 관용적 표현이 적절하게 일치하는지를 질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용적 표현을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요거 추천드리고요. 다음 4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맞춤법에 맞는 문장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깍두기를 보면 이게 참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게 깍두기라고 발음이 나는데 쓸 때 이걸 깍두기라고 소리대로 적어야 될지 아니면 깍두기라고 해서 예사 소리로 적어야 될지 고민이 많죠. 자, 맞춤법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알고 있죠. 자,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일단 표준어를 대상으로 해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바로 한글 맞춤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깍두기는 소리대로 적어야 되는 것일까?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되는 것일까? 우리 소리는 내가 발음하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런데 어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으란 얘기죠. 쉽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옷이라고 적었어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 옷, 이거 조사라고 확인이 되죠. 근데 옷이 커서라고 하면 이 옷이가 뭐지? 옷이라는 단어가 있나? 소리대로 적었을 때는 약간 의미 파악에 이걸 딱 그냥 표기를 봤을 때 의미 파악이 불완전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대비해서 이건 체온 옷이야, 이건 주격조사 이야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형태를 밝혀 적는 걸 어법에 맞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늘이나 이런 것들은 자, 쓸 때 표기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발음도 똑같아요. 얘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이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이걸 하나요? 얘는 사실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1번의 깍두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그 한글 맞춤법 그 공부를 할 때 외웠을 거예요. 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받침, 아음절의 받침이 기역이나 비읍이 오고 그리고 뒤에가 그드브스즈라고 하는 안울림 예사 소리가 왔을 때 얘가 발음이 된 소리로 나죠. 자, 소리는 된 소리로 나더라도 이걸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표기는 예사 소리로 해라.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맞춤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렇구나. 앞음절이 받침이 기역 비읍이고 뒤에 첫음절이 이렇게 적혀진 것이 된 소리로 나더라도 표기는 예사 소리로 해야 되는구나. 그럼 깍두기 볼게요. 자, 두기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요. 왜? 기역 뒤에 있는 디귿이 뚜로 발음이 나죠. 그래서 얘를 발음을 하면 깍두기라고 발음 나요. 하지만 표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사 소리로. 그래서 이 깍두기는 뚜가 아니라 깍두기 두로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지우고요. 2번 문제 볼게요. 구름이 걷히자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라고 돼요. 이거 올바른 표기 맞습니다. 2번 정답인데 얘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우리가 또 맞춤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단어가 원래 어원에서 멀어지거나 자, 원래 뜻에서 멀어지게 되면 소리대로 적어라.
그런 원칙을 아마 여러분이 외우셨을 거예요. 이 드러나다는 원래 들다, 안으로 들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다, 나다, 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들어가고 나오다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을 때는 형태를 밝혀서 적지만 이거 지금 들어가고 나가다가 아니죠. 이게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는 나타나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다라는 원래 어원에서 아주 멀어져 버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원래의 의미에서 의미가 멀어지게 되면 이건 소리대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찌개 할 때 이거 아니죠.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라고 해서 요걸로 적으셔야 되겠고요. 며칠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며칠. 3번과 4번은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2번은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거 잊어버리신 분들은 앞에 내용 다시 돌려서 보시던가 아니면 해설서를 참고해서 꼭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내용 부탁드릴게요. 다음 규정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알맞은 것은 사이시옷 얘기 나오죠. 사이시옷 나오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자, 사이시옷은 말 그대로 합성명사, 조건이 반드시 합성명사,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명사가 돼야 되고요. 자, 그 사이에 시옷을 표기에 반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례로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좀 헷갈리는 말들 중에 순대국이 맞을까? 아니면 자, 여기 합성명사에 시옷을 집어넣어서 순댓국으로 써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자, 장마가 왔을 때 장마비가 맞을까? 아니면 여기다가 시옷을 집어넣어서 장맛비로 써야 될까? 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길거리 가서 순댓국집 딱 가보면 아마 이렇게 표기된 집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그 한글 맞춤법 규정을 잘 훑어본다면 얘네들이 맞죠. 순댓국이 맞고요. 자, 장맛비가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 순대와 국을 합치고 장마와 비를 합쳤을 때 뒤에 오는 요 소리들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때는 여기다가 시옷을 이렇게 표기에 반영하는 것을 사이시옷의 1번 공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이시옷이 일단 되기 위한 조건들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첫째는 합성명사이어야만 합니다. 합성명사.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이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얘랑 어근이 합쳐질 때 두 개 다 순우리말이던가 아니면 자 여기에 보시면 순우리말 하나에다가 한자어이던가 합성명사이면서 순우리말끼리 합쳐지던가 우리말 하나 한자어 하나 합쳐지던가 이게 이제 사이시옷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요. 여기에서 밑에 나오는 괄호 1번, 2번, 3번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여기다가 시옷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순댓국과 장맛비 같은 경우는 일단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조건들 순우리말이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합성명사고 조건 충족했어요.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잖아요. 꾹, 삐. 그래서 시옷을 표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럼 얘는 1번의 어떤 형식으로 형성이 된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다른 걸로 한번 고쳐볼게요.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라는 단어와 2번 예문 2번 나오죠.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라는 형태소, 몸이라는 형태소 이 조건들을 충족합니다. 자, 이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미음으로 시작하죠. 그쵸? 자, 미음으로 시작하니 여기를 발음을 해보시면 이 몸 하지 않고 시옷을 붙여요. 근데 이때 이 시옷이 니은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잇몸하고 예문으로 들어준 건 여기 답이 아니라 제삿날이 답이에요. 그러면 이거 조건 맞는데 얘가 왜 답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얘는 지금 요 조건은 충족했어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이건 맞는데? 그쵸? 자, 그러면 제삿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삿날도 자 여기가 모음으로 끝났어요. 제사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날에서 니은이 나왔어. 이건 니은이 나왔고 시옷을 붙이니까 제삿날에서 이것도 니은으로 소리가 났어요. 근데 답이 왜 이거 4번일까요? 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건 뭐 있을까요? 네, 이게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합쳐진 건지 아니면 우리말끼리 된 건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 냇물 할 때 미음 봐라, 요거 봐라, 요렇게 되어 있어서 미음 와서 시옷을 냈더니 이것도 니은 소리, 요것도 니은이 있어서 했더니 니은 소리 되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보시면 제삿날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2번에서 말하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합성된 말이고, 그 다음에 시옷이 들어갔을 때 니은이 한 번, 자, 여기서 첫 소리가 니은이 소리가 덧나는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들은 어때요? 똑같이 2번의 공식에 해당이 되지만 얘들은 바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냇물, 잇몸, 아랫니 얘들은 1번에 뭐 2번 정도가 되겠죠? 근데 4번은 2번에 2번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구분할 때 순우리말끼리 됐니? 아니면 우리말과 한자어로 됐니? 이런 것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잠깐 적어보면 한자어와 그리고 한자어가 합해진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라고 했죠. 이 예외 6개 외워두십시오. 요즘의 난도로 봤을 때는 이 예외 6개도 다음번에는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몇 개가 있습니까? 삭간, 새빵, 그리고 곡간, 퇴간, 자, 숫자, 횟수 이렇게. 얘들은 원래 시옷을 붙이는 규칙은 아닙니다. 왜? 한자어니까.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언중들이 너무 대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이걸 또 6개를 빼기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건 국어 어문 규정에서 예외적인 걸로 한자어지만 사이시옷을 허용하는 예외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조금 길었죠, 설명이. 6번으로 갈게요. 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 잠깐 보니까요, 화장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화장품 얘기 나왔네요. 자, 여기에 화학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잘 파악하고 사용하자가 주제가 돼요. 화장품 속에 화학 성분 들었으니까 화학 성분 어떤 거 있는지 파악하고 유의해서 사용하세요. 이걸 주제의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학 성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얘기를 쓸 거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 화학 성분의 역할이 뭔지, 화장품에서 왜 화학 성분을 쓸까 역할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기억에다 뭘 집어넣을 거래요. 그쵸? 밑에다 읽어보고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끝부분에는 자, 화장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사용 당부를 부탁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에 맞춰서 이 초고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부분에서는 화학 성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마 이 정도가 처음이 될 텐데 볼게요. 자, 화장품의 다양한 향과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일이나 꽃을 넣는다고 생각하신 적 있을까요? 라고 해서 호기심을 유발시키죠. 질문을 해서. 이거 맞아요. 자, 비록 화장품에 과일이나 꽃을 넣는다면 제조, 유통, 보관 과정이 그리 쉽진 않겠죠? 근데 조금 이상해요. 비록. 이 비록이라는 구사어는 뭐뭐 할지라도 이런 말과 호응을 해야 되는데 문장이 좀 어색하죠? 그럼 분명히 니은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만일이라는 거. 만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고치는 게 낫겠죠. 자, 뒤에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품은 각종 성분이 첨가되는데 화학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기심 유발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자, 그럼 자외선 차단합니다. 변색을 방지하고요. 부패를 막거나, 그 다음에 물과 기름을 하나 모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향기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2개 묶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뭐죠? 호기심을 유발했고요. 그 다음 이건 역할을 설명했어요. 순서대로 가고 있죠. 호기심 유발에다가 역할 설명. 그러면 바로 밑에가 여기 기억, 빈 부분의 설명이 되겠죠. 그럼 봅시다.
화장품의 화학 성분 중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자, 유해 물질, 인간의 몸에 해가 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와 맞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 있고 자, 이거는 보니까 이게 화학 성분을 사용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 당연히 자, 호기심 유발했어요. 성분의 역할 말했어요. 그럼 여기는 바로 유해성이겠죠. 그럼 끝부분에서 바로 올바른 당부가 들어가 있죠. 피부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화장품. 자, 어떤 성분이 첨가되었는지를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의 기억에 들어갈 거 뭐가 되겠죠? 그렇죠. 화장품 유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나에서 고쳐 쓰기가 바르지 않은 거. 아까 우리가 한계를 살펴봤어요. 비록이라는 말은 자, 비록이라는 부사어는 뭐뭐 할지라도 이것과 호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서술어를 보면 넣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넣는다면이라는 서술어는 만약이라는 부사어와 호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은 문맥을 고려해서 자, 설마로 고쳐 쓴다. 설마 됩니까? 만약으로 고쳐 써야 되겠죠. 이미 틀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이게 아까 그 화학 성분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물과 기름을 섞기도 하고 부패를 막아주기도 한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디귿에서 그래서 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화학 성분이 하는 역할을 설명했는데 갑자기 제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 거 삭제를 시켜줘야 될 내용이죠. 불필요하지 삭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리을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피부 트러블 등의 반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뭔가 부작용이죠. 그거의 사용으로 인한 잘못된 어떤 결과를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고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이거 왜 틀렸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화학 성분이 첨가하고 있는지 화학 성분이 이게 주어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피동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어떤 화학 성분이 스스로 첨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피동형으로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자, 8에서 9 중세국어 한번 볼게요. 용비어천가 나와 있고, 자, 이 용비어천가는 악장에 해당되죠. 그리고, 자, 이것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 문화의 번창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왕들을 송축하는 내용, 이런 것들로 적혀 있는 거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을 거고요. 일단 문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잠깐 풀이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즉 유서가 깊은 국가, 역사가 깊은 국가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 국가는 외부적인 실현, 바람은 외부의 실현이겠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 꽃이 좋고 뭔가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나 아니면 어떤 그들의 어떤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을 거야. 뭔가 문화의 융성함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를 이루어서 바다까지 이어질 거야.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서가 깊은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부적인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야.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악장이라는 얘기였고요. 자, 봅시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아봐라. 이어적기가 있죠. 이게 사실 현대국어로 치면 소리대로 적을 거냐 아니면 어법에 맞게 형태를 밝혀 적을 거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 3번이 정답이죠. 이거 일단 3번 정답 체크를 하고 이걸 현대국어랑 비교해서 보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에서 셈이 깊은 할 때 셈이 깊은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가 현대국어에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국어는 어간 깊, 어미 은 형태를 정확히 밝혔죠. 그런데 중세국어는 여기에 있는 여기 은 보이시죠? 이 조사가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밑에 있는 받침을 이어서 적은 거예요. 즉 소리대로 적었다라는 것은 이어서 적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어서 적은 거죠. 얘도 원래 형태를 분석하면 얘처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현대와 중세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에서 이어적기 얘네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될 것을 여기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어서 적어서 이런 형태가 나왔구나.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걸 끊어 적기라고 하죠.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는 걸 끊어 적기라고 하고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것을 이어 적기라고 해요. 그래서 끊어 적기를 또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또 여러분 용비 훈민정음에서 했을 때 나란 말싸미 이거 했을 때 이거 이어 적기 한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이걸 끊어 적기 해볼게요. 끊어 적기는 나란 말 쌈 형태 주어 이거 형태 그 하나의 명사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예요.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이어 적었죠. 이어 적기, 끊어 적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에 나다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국어의 변화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다 한번 볼까요? 얘 뭐 중세 국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현대 국어로 분석해 놓은 게 되겠죠. 아무래도 중세와 현대 국어는 조금 차이점이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바람에 그러면 나가 뭐라고요? 이게 중세. 그리고 자, 다가 현대. 그럼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양상을 우리가 국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역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람에 이게 현대에서는 바람에라고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아레아 보이시죠? 여기 아레아 중세 때 세종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아레아. 이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모음이죠. 그래서 아레아가 소멸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아레아의 소멸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합시다. 아레아는 15세기까지는 굉장히 철저하게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게 16세기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어떻게 되죠? 자, 둘째 음절 이후의 음들이 어떻게 바뀌죠? 일단 먼저 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첫째 음절 여기 것이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되는데 자, 요것이 나중에는 아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 개 볼게요. 어떤 걸 가지고 오냐면 마잘 하고 한번 볼게요. 이게 15세기 국어로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기에도 아레아가 쓰였죠. 마잘, 요거 리을이에요. 조금 더 예쁘게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적어 볼까요? 자, 마잘 요렇게. 요게 보였을 때 지금 아레아가 2개가 들어갔잖아요. 요 반치음이라는 것도 지금 쓰지 않는 자음입니다. 그럼 여기는 반치음 요것과 그 다음에 아레아라는 요 2가지가 지금 쓰지 않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소멸되죠? 먼저 반치음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알 하고 요렇게 반치음은 이게 아레아입니다. 요렇게 오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음절이 먼저 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을 하고 이렇게 바뀌죠. 여기 아래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첫 음절 것이 을 하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여기서 보세요. 이때는 아라고 하는 양성끼리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었죠.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진 거예요. 그런데 자, 요때 갑자기 아레아가 으라고 하는 음성으로 바뀐 거예요. 음성으로. 그럼 모음 조화가 깨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 첫째 음절은 양성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아레아가 소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모음 조화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모음 조화가 깨지게 된 원인은 아레아의 소실에 있었다.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확대되게 봤고요. 다음 내용 또 한번 볼게요. 가말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가뭄이란 뜻이었고 여기에 보면 방점이 소멸됐다. 여기 앞에 있는 글자 왼쪽에 요 글씨 있죠? 요걸 방점이라고 해요. 이건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기하기 위해서 썼는데 현대 국어에는 없죠. 얘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듀코가 조코가 됐죠. 그러면 디귿이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는 건 얘는 어두자음군 소멸이 아니라 얘는 국외음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라는 요 음이 듀는 바로 이중모음에서 반모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코가 되니까 국외음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음구는 여러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비읍 시옷개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읍 기억이라던가 이런 것들 어두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거를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답은 벌써 3번 확인했고 내희 돼 있죠. 이게 원래는 뭐냐면 원래 현대국어에서는 이쪽을 잠깐 볼게요. 내희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냇물이란 뜻이에요.
현대국어에서는 내가라고 해서 주격조사를 썼지만 이때는 주격조사가 어때요? 가가 쓰이지 않고 모양이 다른 그런 주격조사가 쓰였죠. 자, 그래서 이때는 현대국어로 와서 주격조사 가가 원래 이거 근대국어에 나옵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를 사용하고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뭐 있죠? 그리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죠. 생략을 그냥 우리는 생략이라고 그대로 쓸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앞에 자음, 받침 자음이 있을 때는 주격조사 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날 때는 주격조사 요걸 씁니다. 그리고 생략은 언제 하죠? 이 모음이 올 때는 원래 모음이니까 얘를 써야 되는데 똑같은 이 모음이니까 이때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 모음이 2계열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요거 참고하시고. 다음 내용 10번 가겠습니다. 시가 한 편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분석부터 해볼게요. 자, 봄길. 뭔가 제목이 좀 긍정적이죠?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은 있다. 이상하네? 길이 끝나는데 길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역설적이다. 그쵸? 그러면 끝나는 곳에 뭔 길이 있을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끝나는 곳에 뭔가 같은 어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여기는 길이 있다라고 했고 여기는 길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뭔가 끝난다라는 것은 조금은 좌절, 그 다음에 고난, 역경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럼 좌절의 순간, 뭔가 어려운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 길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봄길이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분위기 파악되시죠? 삶을 살다 보면 역경과 시련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길이 있다, 희망은 있다. 인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길이 되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스스로 그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그럼 길이 끝나다 하고 강물이 흐르다 멈추다 이것도 부정적인 상황이죠. 새들이 날아가다 돌아오지 않는데요.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꽃잎이 흩어졌대요. 부정적이죠. 얘도 부정적인 거야. 얘도 부정적인 거야. 얘도 부정적인 거야. 이것도 부정적인 거야. 사랑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이 부정적인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도 바로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사랑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면 이 봄길과 사랑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어가 되겠죠. 결국에 시련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따뜻한 거야.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상황이 역설적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동일한 시구를 반복했다. 아까 보셨죠? 자, 여기 보면 길이 있다라는 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네. 반어법 없었어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었고 청유형 어미는 어미를 보세요. 보라 이런 거 오히려 명령형은 들어가 있지만 청유형은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후각 없죠. 꽃잎이 흩어져도 이런 것들은 시각은 볼 수 있겠지만 냄새를 맡는 후각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11번. 윗글에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 아까 우리가 시를 설명하면서 봤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3번이 되겠죠. 12번 보겠습니다. 함축적 의미가 이질적인 거. 이제 분위기 파악되죠. 아까 마이너스 플러스 했었죠. 그러면 길이 끝나는 것. 뭔가 좀 좋지 않은 부정적 상황. 강물이 흐르다가 멈췄죠. 꽃잎은 흩어졌죠. 근데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정답은 네. 4번. 그래서 어떤 그 시를 분석할 때는 긍정어와 부정어를 이렇게 여러분이 좀 체크하고 가다 보면 시 전체 내용이 이해되기도 해요. 다음 13번에서 15번 돌다리라고 하는 그 소설이 한 편 나와 있는데 이태준의 돌다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이라는 것이 여기 볼게요. 자, 이 땅이라는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 땅을 무엇으로 보냐면 세상의 모든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땅이고 내 삶의 모두를 퍼부은 땅이고 내 자식을 공부시켰고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가 이 땅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고 그리고 자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땅을 팔아서 내가 서울에다 병원을 더 크게 확장하면 환자가 많이 올 거고 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자, 이건 바로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거, 물질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줄거리를 개랑 얘기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이제 도움으로 공부를 끝내고 서울에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나름 잘 직장 생활을 했고 자기의 병원을 하나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환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니까 아버지가 좀 땅을 팔아서 도와주시면 내가 더 큰 병원을 확장해서 지금 마침 또 물건이 하나 나왔으니 병원을 확장해서 더 많은 환자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근데 자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네 청년들하고 그 마을에 돌다리가 부서진 것을 열심히 돌다리를 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옮기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들은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제가 이래서 병원을 인수하게 되면 더 크게 확장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NO라고 대답하진 않습니다. 내가 돌다리를 수리하고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마 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잠시 나가시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돌아와서 식사를 하십니다. 자, 그 대목이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실려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들은 이 땅이라는 것을 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절대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죠. 이 땅을 내 아들에게 주지 않아도 괜찮아. 땅을 사랑하고 정말 땅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는 물론 전통적이지만 그 우리의 어떤 피땅과 조상들의 어리서린 이 생명의 근원인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제목이 그런데 왜 돌다리일까요? 아버지가 이 돌다리가 부서진 것을 손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막 수리를 하시죠. 그 무거운 돌다리를. 그런데 여기 이 마을에는 돌다리 말고 나무다리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얘기하죠. 왜 나이가 드셨는데 그 무거운 돌다리를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가 직접 고치십니까? 돌다리를 쓰면 되잖아요. 나무다리로 건너시면 되잖아요. 나무다리 간단하죠. 자, 근데 견고성을 보면 돌다리가 훨씬 단단하죠. 그리고 이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일가가 다리를 낳았고 여기에는 가족들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어요. 아버지는 자기의 전통과 가족들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는 이 돌다리를 너무나 애착하십니다. 자, 근데 왜 나무다리 어떻죠? 그냥 뭐 만들기도 쉽고 부수기도 쉽고 또 만들면 되고 이건 가볍지만 견고하지 못하고 어떤 근대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전통과 가족과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 자체도 아버지와 아들의 땅에 대한 가치관의 어떤 차이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아버지는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병원을 크게 증축합시다. 라는 아들의 이야기였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십니다. 점심을 자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자, 누구예요? 땅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 힘도 줄었나 봐. 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실험을 해도 다리를 다시 수리하기가 힘들어. 아버지가 돌다리를 다시 수리하고 돌아오셨다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나무다리가 있는데 요거 조금 지우고 가봅시다. 자, 아버지 이거는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거 왜 고치시나요? 제가 왜 여기다 삼각형 했죠? 이거 전부 다 약간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은 나무다리 간단한 거 있는데 왜 고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돌다리는 전통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너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자, 그리고 너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갔지? 그리고 니네 엄마 시집 올 때도 그 다리로 왔어. 네 할아버지 상도를 옮길 때도 거기로 갔어. 엄마도 거기로 왔어. 바로 가족의 역사가 들어있는 돌다리예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소중한 돌다리입니까? 자, 천급이 쏟아진데도 난 땅 못 팔겠다. 드디어 아버지의 아버지의 답이 나왔어요. 아까는 아버지가 답을 조금 유보시켰죠? 근데 이제 나왔어요. 나 땅 못 팔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신 그 땅을 내 논으로 본바치고 네 할아버지가 손수 피땀 흘려 만드신 거야. 자, 그러면서 쭉 가족들의 역사가 들어있고 가족들의 노력이 들어있다라고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아들이 이야기하는 이 병원은 뭔가 돈이죠.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 나도 안다.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못 쓰는 거야.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 하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그래,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건데 치중해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사꾼은 땅을 농사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의사는 병원을 사람을 고치는 대상으로 봐야지 돈 버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밑으로 쭉 가볼게요. 너 저기 밑으로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어라. 너는 너 스스로 그냥 의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거라.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이구나. 여기 보면 모리집에 나와 있죠. 자, 그게 막대 먹은 사람, 네가 하는 의사 활동은, 의사의 어떤 직업은 막대 먹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인술이야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온 전장, 자, 농가 밭이죠. 이걸 남의 손에 내맡기게 돼서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순 없구나. 결국에 너는 좋은 일 하니까 그걸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는 가족의 역사와 몇 대가 노력을 한 이 땅을 파는 게 너무 힘들어. 자, 그렇게 하긴 싫어.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랬더니 아들이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니니까 좀 서운했겠죠. 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땅 문서만 지고, 이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부정적이죠. 땅 문서만 지고 서울에 앉아서 지주 땅 주인 노릇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인데 서울로 가서 농사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소작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작농이 주인만큼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을까요? 아니요. 자, 결국에 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땅이 죽는다는 게 아빠의 소신인 거예요. 그래서 쭉 밑으로 또 가서 볼게요. 만약에 이 동네에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 동네의 문보나 덕길이는 항상 우리 논밭을 욕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의미에서 욕심내는 게 아니라 잘 가꿔지고 다듬어진 우리 논밭을 이 사람들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농사 한번 지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옳겠니? 즉 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논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밑으로 쭉 가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네 모자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 네가 서울로 데려가라. 네 모가, 자, 그럼 이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네 엄마가 늙어서 네 엄마는 서울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그래서 네 엄마가 먼저 죽으면 내가 네 엄마를 여기서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면 그때 네 엄마를 서울로 모시고 가거라. 자, 아버지 답은 나온 거죠. 난 땅을 사랑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난 여기서 내 뼈를 묻을란다. 그 얘기인 거죠.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 섭섭하다.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도 조금은 안타까워합니다. 자식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섭섭하다. 하지만 나도 나의 입장이 있는 거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과 가치관이 다름을 알 수 있겠죠. 좀 긴 글이었습니다.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땅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땅을 어떤 생명처럼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아들은 돈으로 생각했었다는 거. 겉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뭐 이거 여기서 특별히 볼 수 없고요. 비현실적 아니죠. 자, 갈등 지금 드러나죠. 아버지와 아들이 땅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셨고 14번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아유,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애비로서 섭섭하긴 하다. 그러나 이 늙은 애비도 내가 지켜오는 신념이라는 게 있다. 네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1번 나왔죠. 아들이 아버지의 신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번 갈게요. 아버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대상. 아버지는 좀 전통적이고 이
농가 밭을 정말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요즘 사람들은 땅을 돈으로 봐.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볼까요? 시체 사람들, 현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이것도 좀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 어른들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조상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분들이 이 돌다리를 놓았고 그 다음에 이 농가밭을 다 읽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리을로 가볼까요? 우리 리을. 무리집에 이거 뭐예요? 돈만 알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디귿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16번 이제 또 지문이 좀 바꿨습니다. 관동별곡이라는 가사가 잠깐 나와 있죠. 자, 가사문학은 사음보의 연속체였고요. 자, 운문체였죠. 예, 뭐였죠? 정철의 기행가사죠. 그래서 이 기행가사는 금강산과 그 다음에 동해에 있는 관동 팔경, 자, 여기를 기행하고 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름다운 자연을 다 찾아다녔네요. 그러면 뭔가 자연에 대한 예찬도 나오겠죠. 예탄, 감탄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감탄이라고 쓸게요. 예찬, 감탄, 뭘요?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자,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해야지 라는 애민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도 나오고요. 이게 주제예요. 금강산 관동팔경 돌아보고 자연을 예찬하고 애민, 우국, 그 다음 연군지정. 그래서 약간 유교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도교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자연의 병이 깊어. 나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 누워 있었어. 자, 강원도 평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관동 800리의 방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면은 나에게 관찰사의 소임을 줬다는 얘기예요. 나 고향에서 쉬고 있는데 임금님이 야, 너 강원도 관찰사로 가?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성은이야 망극하구나 라고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죠. 나에게 관찰사를 하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제부터 임금님에게 뭘 받으러 가야 되죠? 그렇죠. 임명장을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강원도 창평.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선 한양으로 와야 되겠죠. 연춤은 들이다라. 벌써 한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경복궁에 연춤은 들이닫고 경의남물을 바라보니 하직하고 물러나니 임금님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금방 임금님 만나고 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했대요. 뭔가 중간 내용을 좀 많이 생략했죠. 사건을 빨리 전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옥절이 뭐래요? 관찰사의 패, 상징물이라고 하죠. 인사하고 나오니까 벌써 관찰사의 상징물이 내 앞에 서 있구나. 그럼 이제 어디 가야죠? 임명장 받았죠? 그럼 이제 내가 다스릴 강원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정지 나옵니다. 내가 한양에서 여기는 강원도 창평, 그 다음 한양 갔고요. 그 다음 이제 이동합니다. 평구역으로. 평구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주로 돌아가니 이제 지명들이죠. 그렇죠? 섬진강이 어디야? 치악산이 여기구나. 아, 강원도 원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평구역 갔다가 흑수 갔다가 이제 원주까지 온 거예요. 원주라는 명칭은 없지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섬강, 그다음에 치악 이걸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춘천을 갑니다. 소양강. 이거 춘천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원주 갔다가 춘천 이렇게 또 이동을 합니다. 자, 춘천 소양강의 날인물이 어디로 흘러드니 고신고국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가 백발 걱정거리가 많기도 많구나.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소양강의 물을 보면서 저 물이 어디로 갈까? 한양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 물을 보니 어때요? 나라를 떠난 이 늙은 신하의 걱정거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국지정이나 영군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동주로 갑니다. 강원도 철원을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밤을 새서 북간경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뭘 봅니까?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북간정에서 삼각산 제일봉을 진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각산은 한양에 있잖아요. 자, 강원도에서 어떻게 여기를 봅니까? 이건 결국에 북간정에 올라와서 임금님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각산은 한양에 있으니까 임금님이 보일 듯 말 듯 해라는 연군지정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구강, 이거는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 옛날에 궁예가
대걸터를 여기다가 지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지고 지금은 오작 까마귀 까치만 지적이었어. 바로 망국이죠. 궁예의 그 화려했던 나라가 망해서 망국이구나. 참 인생은 무상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고의 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나오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옮깁니다. 회양, 네 이름이 마침 똑같구나. 자, 이 회양은 어떤 거냐면 옛날 중국에 급당류라고 하는 관리가 다스리는 회양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급당류가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철이가 관할하게 될 이 강원도 땅에 회양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진 지명이 있었어요. 이때 정철이가 과거 중국의 급당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옛날 급당류가 정치를 정말 잘했지? 나도 이 땅에서, 나의 땅에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름이 내가 다스리는 강원도 회양이랑 똑같구나. 급당류라고 하는 아주 애민 정신을 가졌던 그 사람의 어떤 풍채를 곧히 아니 볼 게이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해서 애민 정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정말 긴 글의 일부, 가장 앞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곳, 당연히 공간, 여정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사음보가 되죠. 사음보. 향가? 19채 향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확인하셨고요. 자, 17번 문제 가봅니다.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사 속의 인물을 언급해서 관리로서의 포부를 다짐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역사 속의 인물 누구가 나와 있나요? 이거 정답을 눌러버렸네. 자, 여기 보면 회양 네 이름이 마침 똑같구나. 중국의 역사 속의 급당류. 얘가 정치 잘했다고? 그럼 나도 여기서 한번 잘해볼 거야 라고 들어있죠. 자, 성현의 말을 인용한 건 없고요. 자신에게 소임을 맡긴 임금에게 감사했다. 어디 있어요? 아, 서근이 감사하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왕조의 성터에서 무상함. 후고구려죠. 궁예가. 자, 이 궁예가 세웠던 그 화려했던 대걸터가 다 무너진 걸 보면서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정답 확인하셨고요. 18번 가봅시다. 자, 요 보니까 육충열전이라고 하는 영웅소설 한 편 나와 있죠. 국문소설이고요. 자, 이거는 천상의 존재가 인간계로 하강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적강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설들은 되게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겠죠.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자, 강승상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딸을 낳을 때 선녀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자, 소녀는 선녀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부인의 집안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저를 받아주세요라는 태몽인데 선녀 태몽이죠. 결국에 강승상의 이 딸이 원래는 천상의 존재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 이 천상의 존재는 현실계에서도 즉 인간계에서도 천상의 존재랑 연결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유충열도 역시 천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원래는 천상에서 충열과 이 여기 나오는 강승상의 딸 얘가 사랑하는 사이, 사귀는 사이 뭐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얘들이 죄를 짓고 인간계로 적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밑으로 가볼게요. 부인이 혼미한 가운데 딸을 낳으니 용모가 비범하고 자, 거동이 단정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아름다운 모습에 똑똑함을 지녔다. 제자 가인이라고 합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제자 가인이라고 합니다.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용모가 대단히 비범하고 거동이 단정했고 모르는 음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여자 가운데 군자고 총명하고 해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부모가 사윗감을 쉽게 고르지 못하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누구요? 자, 이제 충렬 나오죠. 충렬. 주인공 유충렬. 얘도 원래는 천상의 존재라고 했었어요. 천상에서 둘이 원래 사랑하던 사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마침 이 강승상 집에 함께 거처하게 됐는데 이 충렬이의 사람됨을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내 딸의 어떤 남편감으로 적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귀한 상과 인품을 보고 사위로 찍어 놓습니다. 다음, 승상이 밖에 나와 충렬의 손을 잡고 결혼과 관련해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말년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자,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너인 것 같구나. 너에게 부탁을 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충렬에게 내 딸을 너한테 부탁할게. 충렬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소자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또 슬하에 두고자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들의 인연이 어떻게 되죠? 이 충렬의 목숨을 이 사람이 구해준 거고 같이 있으면서 이 여기 나오는 강승상이 아, 사윗감으로 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다만 자 소자가 양친의 생사를 모릅니다. 아마 충렬의 집안에 굉장히 나쁜 일이 있었겠죠. 소설 아시는 분들은 내용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아내를 얻은 것은 혼자서 이렇게 생사도 모른 채 아내를 얻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즉 얘는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부모님 없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자 유교적인 어떤 효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때 승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것은 때에 맞춰 임기응변으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인데 너희 집, 너희 집안의 시조 중에서도 부모를 여의고 장씨 가문에 장가 가서 어진 임금을 만나서 개국 공신이 된 사람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결혼해도 괜찮아 라는 근거로 너와 내 딸이 결혼해도 괜찮아. 너희 집안에 그런 분이 계시잖아. 괜찮아? 라고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시 좋은 날을 택해서 혼례를 치르니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올 성간이 분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천상의 존재라는 걸 밑에서 알 수 있겠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되게 비범성이 있는 제자 가인형이라고 했죠. 둘 다 재주가 탁월했고 아까 제자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술자가 바뀝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2번.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직접 제시했다. 아까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용모가 비범하고 거덕이 단정했고 총명했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여자 중에 군자고 이런 것들이 직접 제시를 한 거예요. 기하고 비현실적인 요소, 선녀가 막 내려왔다는 등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인 요소고 뒤쪽에 가면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19번 가서 볼게요. A에 나타난 충혈의 가치관. 되게 쉽죠. 부모님이 생사를 모르는데 제가 결혼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답. 네, 부모에 대한 도리, 효를 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B에서 충혈을 설득하기 위한 승상의 말하기 방식. 야, 너희 조상 중에서도 너랑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혼례를 치러서 나중에 뭐까지 개국 공신이 된 사람이 있잖아 라고 하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충혈의 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자, 요거를 근거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 다음 내용 가봅시다. 이제 자 전문적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문적 읽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직업이나 학업과 관련된 읽기의 방법이 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통합적 독서도 있고 과정에 따른 독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전문적 읽기의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 통합적 독서란 뭘 이야기할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이 다양한 글을 서로 비교해서 읽고 자신의 관점에서 글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고서를 쓰거나 이럴 때 활용하는 독서고요. 그 다음 과정에 따른 독서는 말 그대로 순서가 있어요. 훑어보고 질문하고 그 다음 확인하고 재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럼 당연히 뒤에서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자 일단 훑어보기 1단계에서는 제목이나 목차, 서론 등을 보고 예측해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을 스스로 질문해봐라. 자 질문은 육하원칙에 따라라. 그리고 메모도 해둬라.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기 나와 있죠.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질문하기 단계에서 제기한 질문들의 내용을 확인해라. 아까 질문했을 때 답을 찾아보란 얘기죠. 그리고 재검토하기는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단계들을 종합해서 내용들을 재검토해봐라. 자 그러면 21번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전문적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 그 다음에 과정에 따른 독서로 구분해서 살펴봤죠. 다음 22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과정 아까 우리가 4개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충실히 아마 읽었다면 문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일단 4번을 먼저 정답부터 확인할게요. 확인하기 단계를 잘 보시면 확인하기가 3번째 단계였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쭉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앞에 질문하기 단계에서 제기한 질문들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메모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훑어보고 질문하던 과정을 거쳐라. 질문은 질문하기에서 해야 되죠.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게 확인하기인데 다시 질문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머지 1번, 2번, 3번 여기서 참고하시면 아마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23번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문이 달라졌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최재천의 더불어 사는 공생유 거듭나기. 이미 제목을 봐도 더불어 살기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간략하게 보시면 세상에 개미가 얼마나 많을까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오, 되게 특이한 학자네요. 보니까 개미가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뭐 10개 뭐 숫자가 10의 16제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즉 전 세계 인구가 65억인데 이 개미가 여기 우리 가정하는 상황이 있죠. 이거 여기서 개미하고 인간하고 시소타기. 그래서 개미는 전 세계 인구는 65억이고 그 다음에 개미는 10의 16제곱이 된대요. 만약에 개미와 우리 인간이 함께 시소를 즐길 수도 있대요. 그만큼 인간의 숫자만큼 개미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개미 이야기를 끄집어냈고요. 다음, 이렇게 엄청난 개미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개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렇게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수많은 개미가 어떻게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협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미가 이 수많은 숫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협동이고 그 협동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열대지방에 가면 나무들이 서로 얽매여 있죠. 근데 그 중에 열대 아카시아 나무가 있대요. 자, 얘가 6천만 년 동안 개미와 뭘 했대요? 공생, 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협력을. 그래서 개미는 나무에게 도움을 주고 나무는 개미에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6천만 년을 살아왔던 거고 개미는 엄청난 숫자가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영양분도 골고루 제공하는 대신에 개미는, 즉 나무는 영양분을 제공하고 개미는 주변에 남은 식물들을 제거해줘서 이 나무가 계속해서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즉 공생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진화생물학은 자연계의 적자 생존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 잘 봐. 하지만 적자 생존이란 어떤 형태로든 살 수 있는 적응을 잘하는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지 꼭 남을 꺾어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작가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적자 생존은 원래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살아남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지만 여기서 이 글의 작가는 야, 끝까지 살아남는 게 강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들도 10여 년 전까지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줄 알았습니다. 즉 강자만 살아남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죠. 그런데 이 세상을 둘러보니 살아남은 존재들은 무조건 전면전을 벌이면서 상대를 꺾는 데만 주력한 생물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하면서 오래도록 그들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오래도록 살아남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적자 생존은 강해서 남을 꺾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약하더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적자 생존의 의미라는 걸 이 글의 필자가 밝혀주고 있어요. 이건 수필의 일종이고요. 그러면 내용과 관련 지어서 볼게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미는 협동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까 그 개미 보셨죠? 공생의 사례가 됐고요. 자연계에서는 적응을 잘하는 존재,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진짜 어떤 적자 생존의 의미였고요. 적자 생존이 반드시 남을 꺾는 거, 이건 옛날 생각이었다고. 오늘날에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다음 내용 24번입니다.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벌써 나왔는데요. 자, 가정을 했다. 아까 어떤 거 있었죠? 만약에 개미랑 인간이 시소를 즐겨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죠. 아카시아 나무. 열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학자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다. 여기 보면 진화생물학의 학자들이 제시했던 내용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때까지 뭐 몇 년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조사한 내용은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됐고 마지막 25번.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결국에 강해서 남을 꺾는 게 진정한 오래 남는다는 건 남을 꺾는 게 진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적자 생존은 서로 공생하면서 오랫동안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공생하며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항 여러분하고 살펴봤는데 어때요? 난이도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죠. 그리고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